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지난 3편을 통해 자유한국당 DNA 첫 번째, 친일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편에서 해방 후 친일파들이 반공주의를 타고 부활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반공주의는 보수 세력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등장합니다. 국민들이 독재에 한가할 때마다 반공으로 돌파했고, 선거가 패배할 위기가 찾아오면 북한이 쳐들어온다며 자신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만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 권력의 충복이었던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DNA 두 번째, 반공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능진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안창호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미군정에서 경무국 수사국장으로 발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일경찰 등용에 항의하다가 좌천됩니다. 최능진은 1948년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는 50 총선거에서 동대문 갑구에 출마합니다. 상대 후보는 이승만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최능진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후보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최능진은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갑니다. 감옥에 있을 때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이후 정전운동, 평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951년 2월 처형됐습니다. 최능진의 사례는 해방 이후 친일이 반공을 타고 사회 지배층이 되어 독립운동가, 친일 청산을 주장하는 사람들, 민주적인 사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빨갱이로 몰고 어떻게 탄압받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최능진의 사례는 한 개인의 사례가 아니라 수십, 수백만의 사례로 이어집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수년간 한국에는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4.3 제주항쟁 과정에서는 확인된 사상자만 1만 명이 넘고 추정 사망자는 3만에서 8만으로 추정됩니다.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여순 사건에서는 확인된 사상자만 3,000명이 넘고 추정 사망자는 1만 명이 넘습니다. 여순 사건 이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국민보도연맹으로 가입된 사람들을 묻지마 처형해버린 보도연맹 사건에서는 확인된 사상자가 5,000명인데 추정 사망자는 10만 명에서 무려 120만 명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기간 동안 한국전쟁 전후로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국가 권력의 총과 칼에 사망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빨갱이를 색출하겠다. 빨갱이 사냥의 다른 이름은 국민학살이었습니다. 경찰과 군은 국민들에게 총을 겨눴고 그 뒤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80년 광주에서 이런 역사는 반복되죠. 광주에는 빨갱이가 있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해방 전후 이 학살극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최능진을 조사한 인물이자 여순 사건 이후 남로당 색출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자 보도연맹 사건의 핵심, 이승만의 양아들이라고 불렸던 김창룡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이었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항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시했고 50여 개 항일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헌병의 하사관급에 해당하는 5장으로 승진합니다. 일제 패망 후 고향인 함경도로 돌아갔다가 친일 부역 혐의로 붙잡힙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탈출합니다. 다시 다른 지역에서 체포되는데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다시 탈출합니다. 그리고 월남합니다. 만주 일본군에서 알고 지냈던 박기영의 소개로 국방경비대에 입대합니다. 만주군 대위 출신 김백일의 추천으로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해 소위로 임관합니다. 그리고 정보소대를 편성해 방첩대를 운영합니다. 여순 사건이 터졌을 때 육군 방첩과에 있던 김창룡은 토벌사령부 작전장교로 여순 사건 학살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에 방첩대 대장으로 임명되었고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이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죠. 이때부터 이승만에게 직접 보고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1951년 5월 김창룡은 35살의 나이로 육군 특무부대 대장, 특무대장이 됩니다. 특무대가 바로 보도연맹 학살을 주도한 육군 조직이었습니다. 보도연맹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사냥할 이른바 좌익분자, 빨갱이가 없어지자 김창룡은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 인민군 패잔병에게 빼앗은 무기를 주민들에게 쥐어주고 이들을 공산 분자로 몰아서 사건을 만듭니다. 1952년에는 대구 형무소에 있는 무기수 사형수 7명을 북한군으로 꾸민 다음에 부산 금정산에서 총격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사살합니다. 일명 금정산 공비사건입니다. 동해안 반란 사건,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등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다른 권력자들마저도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했던 김창룡은 1956년 부하에게 암살당합니다. 한국 현대사 속에 등장하는 간첩 조작, 공안 조작 사건들의 시초가 바로 김창룡과 특무부대였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이승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켜버립니다. 진보당은 해산됩니다. 결정적 역할을 한 조직이 특무부대였습니다. 특무대는 이후 보안사, 기무사로 이름을 바꿔가며 공안기관의 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쿠데타 보고서를 작성한 조직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 기무부대는 해산합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가 빨갱이 사냥이라는 명분으로 대놓고 국민들을 총으로 학살하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죽여버렸던 야만의 시기였다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은 끝도 없이 간첩 사건과 공안 사건이 만들어지고 죄 없는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한국 사법부 최악의 사건이자 국제적으로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은 그 정점입니다. 이승만 시대가 특무대의 시대였다면 박정희 시대는 중앙정보부, 중정의 시대였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중정이 조작한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인민혁명당, 줄여서 인혁당 사건은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 이렇게 두 번 벌어집니다. 1964년 6월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학생과 언론인 등 41명을 검거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혁당을 결성해 국가사변을 기획했다고 발표합니다. 검찰은 재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국가사변 혐의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법원에서는 기소된 13명에 대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사이의 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위기에 놓였던 박정희 정권은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릅니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공포합니다. 그 후로 유신반대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민청학년,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이 있었습니다. 1974년 4월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년을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검거를 벌입니다. 무려 1024명이 잡혀갔고 지독한 고문을 동원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253명이 구속 기소됩니다.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년 사건을 발표하면서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년 배후에 인혁당, 재건이가 있고 민청학년의 국가전복 활동을 지휘했다고 발표합니다. 이것이 2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1974년 7월 재판이 열립니다. 인혁당 재건이 관계자 21명 중에 8명에게 사형, 7명에게 무기징역, 징역 20년형이 선고됩니다. 다음 해인 1975년 2월 민청학년 관련자 대부분이 석방됩니다. 하지만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9일 새벽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겁니다. 심지어 사형당한 8명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화장해버립니다. 고문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권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 사법살인으로 꼽힙니다. 국제법학자회의에서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도 2차 인혁당 사건도 훗날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군사정권 시기 이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인혁당 사건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법원장 민복기, 중앙정보부장 신직수, 그리고 신직수의 오른팔 김기춘입니다. 민복기는 경술 국적 8명의 친일파 중 한 명이자 이완용의 사돈, 민병석의 둘째 아들입니다. 민복기는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해 1936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면서 판사가 됩니다. 민복기는 일제 시절부터 미군정기, 이승만, 박정희 시기까지 판사, 검사,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에 이르는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직책을 거쳐간 사법부의 제왕이자 사법부를 권력의 협조자로 만든 장본인으로 꼽힙니다. 민복기는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민복기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 서울지검 검사들이 양심상 도저히 기소를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법무부 장관 민복기는 이런 방침을 세웁니다. 상명하복의 검찰 기강을 세우기 위해 공소장에 서명을 거부한 검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구속기간 만료 직전 당직 검사에게 기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당직 검사는 이후에 중앙정보부 부국장이 됩니다.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민복기는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18시간 만에 집행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민복기는 대법원장에 있으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만듭니다. 법원 행정처 조직을 대법원이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 행정처에 대법원장의 측근 판사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법원을 주무르게 됩니다. 이때 형성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정권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농단이 벌어지는 폐해를 낳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그 폐단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십 년이 흘러 박근혜 정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에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을 거치는 전무후무한 인물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전주 사범학교와 한국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법무장교로 임관합니다. 이후 196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63년 7월 중앙정보부 차장을 거쳐 그해 12월 검찰총장이 됩니다. 초고속 승진이죠. 이때 신직수의 나이 36살이었습니다. 이후 1971년까지 약 8년 동안 검찰총장으로 재임합니다. 민복기가 1963년부터 1966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고 1968년부터 대법원장을 했습니다. 신직수와 민복기는 공안기관과 검찰, 법원을 장악하고 박정희 정권을 위한 수사와 판결을 만들어냅니다. 1971년 법무부 장관이 된 신직수는 유신헌법 작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12월 최고실세의 자리였던 중앙정보부장에 오릅니다. 신직수는 중앙정보부와 검찰을 오가며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진 공안사건들을 조작해냅니다. 1차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제1교포 형제 간첩 사건, 민청학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 제1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간첩 사건들이 조작됩니다. 훗날 대부분의 사건들은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들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공안기관과 검찰이 대대적으로 사건을 발표하고 모든 언론들이 이 사건을 사실이라고 보도했고 당시 법원은 유죄로 판결했으니까요. 믿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공안 조작 사건이란 그런 겁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훗날 어떻게 밝혀지든지 간에 국민들을 사실로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권을 향한 비판의 눈을 돌릴 수 있고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거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직수의 사위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입니다. 인혁당 사건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민복기와 신직수가 만들어 놓은 공안 카르텔의 뒤를 이어 공안검사 전성시대를 열었던 김기춘 전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195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김기춘은 3학년이었던 1960년 사법고시를 패스합니다. 5.16 장학회의 1기 장학생으로 뽑힙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검사 생활을 했던 김기춘은 1971년 법무부 법무과로 발령이 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직수였고 둘은 유신헌법의 기초를 만듭니다. 이후 김기춘은 신직수의 오른팔이 됩니다. 중앙정보부장이 된 신직수는 김기춘을 중앙정보부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 됩니다. 김기춘은 유신 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내면서 간첩 조작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 사건은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름부터 상당히 무섭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유학생을 가장해서 국내에 잠입해 암약해오던 학원 침투 간첩단을 적발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있던 제1교포 유학생 200에서 300명 중에 10%가량이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이들은 엄청난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3년간 감옥에 있어야 했던 이철 씨 등 10수명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승만 박정희 시절 김창룡, 민복기, 신직수, 김기춘으로 이어지는 특무대와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한 반공의 역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두환 신군부 등장 이후 공안검사 전성시대와 그들이 어떻게 정치에 개입을 했고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곧바로 나옵니다. 한 번에 찍었으니까요. 너무 기다리지 않게 빨리 만들겠습니다.